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은 서문교회 서인석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창세기 대역 홍수와 빙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건데요. 창세기 대역 홍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왜 빙하기를 다루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빙하기를 볼 때 진화론적으로 이 빙하기를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해석할 때 이 빙하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와 빙하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홍수와 빙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빙하 시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아이스에이지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하여튼 지구에 과거에 얼음으로 막 덮였던 빙하 시대가 있었다. 그런 걸 주제로 이런 만화 영화, 영화들도 있고 투모로우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지구에 또 과거에 빙하기 있었던 것처럼 또 지구에 또 이런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가 얼어붙었던 빙하 시대가 있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구에 빙하 시대가 왔는지 또 앞으로도 빙하 시대가 오면 어떡할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빙하는 뭘까요? 빙하. 바다가 얼어서 된 걸까요? 뭐가 얼어서 된 걸까요? 눈이 쌓여서 그것이 얼은 것이 빙하입니다. 바닷물이 얼은 게 아니에요. 눈이 계속 내리고 그래서 쌓이고 그게 또 눌려서 그것이 얼음이 되는 것이 이제 빙하입니다. 빙하, 빙이라 하는데 근데 이 얼음이 된 것이 여름에도 녹지 않고 사계절 동안 녹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빙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자를 보면 빙하가 얼음빙에 하천, 하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왜 하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빙하가 이게 무거워지게 되면 나중에 녹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하천처럼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빙하, 얼음 하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는 눈이 오랫동안 쌓여서 얼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약 10분의 10%가 이 얼음으로 빙하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어딜 가면 빙하를 제대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남극. 예, 남극이나 그린란드에 90% 이상의 빙하가 있습니다. 또 빙하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 흰색으로 표시된 데이 보이죠? 알프스, 히말라야, 또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높은 산들을 보면은 높은 산들에 이런 빙하들이 쌓여있는 것을 가본 적은 혹시 알프스를 가신 분이 가본 적이 있나요? 가보고 싶은데 알프스에 가면 빙하가 있고 막 빙하에 덮여있는 산들 또 빙하에서 만들어진 호수나 계곡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남극 대륙 땅인데 그 땅 위로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두껍게 쌓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나 남극에 가면 최대 3,000m에서 4,000m나 어마어마하죠. 이런 얼음층 빙하가 덮여 있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가 많이 문제가 되죠.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게 바닷물이 올라가 본다는 얘기 듣잖아요. 이 바닷물이 높게 되면은 이 지구의 해수면이 약 65m가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물이 많은 행성이잖아요. 물의 98%가 바닷물이에요. 그리고 민물은 2%밖에 안 된대요. 민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민물은 2%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또 2%밖에 안 되는 민물의 대부분 75%가 바로 빙하에 있다고 합니다. 참 빙하에 수많은 민물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건 놀랍죠.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빙하가 녹으면서 침식을 시키면서 주변 그 땅들을 막 깎아가지고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독특한 지형을 살펴보니까 과거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빙하가 덮였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10%인데 과거에는 30%까지 빙하로 덮였던 빙하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 빙하의 두께는 평균 약 1000m 그리고 이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눈으로 돼서 얼음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빙하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바닷물의 수위가 지금보다 120m 낮아지는 만큼의 바닷물이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빙하의 분포인데 여기 남극, 그린란드에 쌓여있는 빙하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과거로 들어가게 되면 더 넓은 지역, 3배 정도, 30% 정도 이렇게 북미 지역과 또 유럽, 아시아 이쪽이 얼음으로 덮여있는 빙하 시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지금 밝은 바다가 얕은 바다인데 이 얕은 바다가 빙하 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뭘로 바뀌어요?
물이 증발해가지고 바닷물이 낮아지면서 땅으로 바뀌면서 이 대륙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 또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빙하가 쌓이고 녹으면서 독특한 지형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빙하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산의 모습일 거예요. 비교적 상이 동글동글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한다면 빙하 시대가 와서 눈이 막 계속 와서 쌓이고 그래서 눌려서 얼음이 돼서 골짜기에 쌓여 있어요. 산 골짜기에. 그러면서 빙하가 녹게 되면은 이 얼음 덩어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산과 골짜기를 막 깎아내리고 계곡이 막 파이게 돼요. 그러면서 동글동글한 산들이 뾰족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산이 뾰족뾰족한 산봉우리가 되고 골짜기도 날카로워지고 계곡도 깊이 파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둥글둥글한 산을 보게 되면 여기 빙하가 없었던 곳이고 이렇게 날카롭고 계곡들이 깊이 파이면 여기 얼음이 있었던 빙하가 있었던 곳이구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과거에는 훨씬 더 넓은 30%가 빙하에 덮였던 빙하 시대가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남긴 독특한 지형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깎아서 독특한 침식 지형을 만들었는데 뾰족한 뿔처럼 뾰족한 산봉우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호룬이라고 부르는데 스위스에 마토 호룬이라는 멋진 산봉우리가 있는 걸 아세요?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아주 뾰족한 산인데 그 호룬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빙하에서 깎인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골짜기들이 깎여서 마치 빛처럼 여기서 질형 산능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되어 있는데 질이 그 빛, 우리 머리빛을 의미해요. 그래서 머리빛처럼 아주 날카로운 능선이 만들어졌다. 또 건곡이라는 그 움푹 파인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산 빈타리에 얼음이 쌓여있다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마치 밥그릇처럼 둥그렇게 움푹 파인 그런 지형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물이 쌓여서 호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빙하 얼음이 계곡에 쌓여있다가 쓸려가면서 좌우를 막 깎아가지고 아주 U자형으로 측면이 날카로운 수직같이 서있는 깊은 U자형 계곡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U자형 계곡에 또 작은 U자형 계곡들이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그것을 흉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빙하가 이게 땅을 깎아내리면 거기에 깎인 암석이나 흙들이 쓸려 내려가다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쌓였을 때 고래등처럼 쌓인 것을 드럼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제방, 독처럼 쌓인 것들을 모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식된 모형, 또 퇴적된 지형들이 있으면 여기 빙하가 있었던 곳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호룬이라고 불리는 뿔처럼 날카로운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능선들이 마치 빛처럼 날카롭게 뾰족한 능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밥그릇처럼 둥그렇게 파인 건곡이라는 파인 지형들 그리고 또 이 계곡이 좌우가 아주 수직처럼 U자형으로 깎인 계곡들 또 이 큰 계곡에 작은 U자형 계곡들이 연결된 것들을 흉곡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빙하 지형의 독특한 지형이고 이런 것들이 그 스위스 알프스를 가게 되면 이런 지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뾰족한 봉우리들, 그다음 밥그릇처럼 움푹 파인 건곡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U자형으로 깊이 파인 U자형 계곡 고래 등처럼 보이나요? 이 드럼린이라고 하는 퇴적 지형 그다음에 제방처럼 독처럼 보이는 모레인이라는 퇴적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지형들을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 과거가 훨씬 더 많은 빙하로 된 빙하 시대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오랫동안 또 진화도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돼야만 그 단세포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된다고 믿잖아요. 그런 모든 걸 오래 보는 그 시간 프레임 속에서 빙하 시대도 아주 오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빙하 시대가 지질 시대로 따지면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는데 신생대 4기에 해당하는 250만 년 전부터 시작돼서 만 년 전에 끝나서 지금 우리는 빙하 시대가 끝난 간빙기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250만 년 전에 빙하기가 시작되어졌고 약 10만 년 단위로 빙하기가 왔다가 날씨가 풀렸다가 또 빙하기가 왔다. 그래서 빙기와 간빙기가 이렇게 반복되기를 약 30차례 정도 반복되었다. 그리고 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서 이 간빙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지금 빙하들이 있는데 이 빙하들이 250만 년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눈이 내려서 쌓였고 그것이 한 10만 년 동안은 추운 빙하기가 왔다가 만 년에서 2만 년 정도 비교적 따뜻한 간빙기가 와서 빙하가 녹았다가 또 10만 년 동안 빙하기가 와서 추웠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빙하 시대가 수백만 년 됐다고 얘기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빙하 시대가 오래됐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빙하에 가서 이렇게 구멍을 콕 뚫어가지고 얼음 코어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럼 얼음 코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보게 되면 이 얼음층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어제 그 지층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얼음층들이 보이시나요? 얼음층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눈이 내렸고 그것이 눌려서 또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층을 만들어내는데 이 얼음층 하나가 1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를 쓰게 되면 이 빙하가 몇 년 된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란드나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빙하를 뚫어가지고 세어봤더니 16만 년 됐다. 이 빙하가 이렇게 오랫동안 쌓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구가 아주 오래됐다는 진화론의 기본적인 선입관에서 생각이 비롯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음, 이 한 층이 1년 동안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혹시 1년이 안 되더라도 그해 겨울이 따뜻했다가 추웠다, 따뜻했다가 추웠다 하면서 1년 동안에 여러 개의 층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도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던 8대의 비행기가 있었는데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린란드에 비행기를 버리고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원들이 나중에 우리 비행기 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수색대가 꾸려져가지고 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88년도에 78m의 얼음 아래층에서 이렇게 비행기 한 대를 발견을 했습니다. 78m니까 엄청 많은 눈이 와서 찾기가 쉽진 않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비행기 위에 얼음층들이 있었어요. 수백 개. 그러면 이 앞에서 말했던 가정대로 계산하게 되면 이 비행기는 언제 묻힌 것이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그럼 몇 년?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중세시대에 비행기가 만드는 비행기가 보관된 것으로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4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얼음층이 1년을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진화론에서 이 얼음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히 얼음층만을 눈으로 보고 세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정교한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산소의 그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몇 번입니까? 이 산소 원자 번호가 어려운 거 여기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8번이잖아요. 8번. 산소 핵 속에 양성자가 8개가 들어있어요. 원자 번호가 8개고 그 다음에 똑같은 8개의 중성자가 있어서 산소의 질량수는 16입니다. 이것이 99.8% 일반적인 산소예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비슷한 성격의 약간 다른 동위원소 산소가 있는데 그것은 질량수가 18이에요. 이 질량수 18 산소는 중성자가 2개가 더 많아서 약간 무거워요. 이것은 0.2%밖에 없습니다. 아주 미량이 있지만 근데 이 미량의 질량수 18인 산소가 결합된 물은 그렇지 않은 산소에 비해서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요. 살짝 무겁겠죠. 그래가지고 증발되는 것이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질량수 18인 산소가 포함된 물이 증발이 비교적 잘 돼서 얼음이 돼서 눈으로 쌓여서 얼음이 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질량수 18인 산소를 가진 물이 적겠죠. 그래서 질량수 18인 산소를 측정해서 그것이 많은 얼음층은 이건 따뜻한 여름에 쌓인 거고 이게 적으면 겨울에 쌓인 것으로 해서 이 층이 교대된 걸로 1년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큰 개념으로 따져서 빙하기와 간빙기, 따뜻한 간빙기를 또 측정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간빙기에서는 질량수 18인 이 산소가 훨씬 높게 측정될 거고 추운 빙하기에는 이 18 산소가 훨씬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와 같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는 자료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 측정의 문제점이 있는데 눈이 쌓여서 눌리면서 또다시 녹았다 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녹게 되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있을까요?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리겠죠. 즉, 이 동위원소 18산소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높고 오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밝혀져 있지만 여전히 이 측정법을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화를 해서 빙하기가 이렇게 오래됐다고 얘기하려면은 지구에 빙하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는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이론은 여기에 나와있는 이분인 세르비아 과학자인 밀란코비치가 주장한 천문학적 빙하시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밀란코비치는 이 세 가지의 지구의 그런 천문학적인 순환 주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거의 원에 가깝게 공전하지만 10만 년 주기로 미세하게 원에서 벗어나는 타원 형태로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얼마죠?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로 알고 있지만 4만 년 주기로 22.1도에서 24.5도로 미세하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한대요. 그리고 팽이를 여러 번 돌려보게 되면 팽이 축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도 이런 식으로 2.6만 년 주기로 지구의 자전축이 세 차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구에 오는 태양열의 변화를 가져와서 빙하기가 10만 년 주기로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밀란코비치 주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하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원에서 타원으로 10만 년 주기로 미세하게 바뀐다. 또 지구 자전축의 경사, 기울기가 미세하게 4만 년 주기로 바뀐다. 또 지구 축의 세차 운동이 2만 6천 년 주기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10만 년 주기로 지구가 따뜻했다가 추워졌다는 변화를 일으켜서 10만 년 주기로 지구의 빙하 시기가 왔다가 간빙기가 왔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네.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왔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천문학적인 주기 변화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지구 변화를 미치긴 하지만 그것이 극히 미세하다. 0.75%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빙하 시기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문학적인 주기 변화에 의해서 이 북반구가 태양에 좀 가까워져서 북반구가 따뜻해지고 남반구가 추워진다고 한다면 이 북반구는 추워지만 남반구는 따뜻해지잖아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빙하 시대가 오려면 북반구, 남반구 다 춥거나 추워져야 되는데 이 천문학적인 주기 변화는 북반구는 추워지더라도 남반구는 따뜻해지는 상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이론은 지구가 이렇게 추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려면 공기 중에 뭐가 있어야지 눈이 많이 내릴까요? 수증기가 눈이 만드는 재료인 수증기가 많아야만 눈이 만들어지는데 지구 대기에 수증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오래된 빙하 시대의 문제점을 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 빙하의 두께가 보통 1000m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눈으로 환산하면 보통 10분의 1로 눈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치면은 약 1000m 정도의 눈이 빙하 시대를 통해서 쌓였다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단원적으로 250만 년 동안 오랜 기간을 통해서 1000m의 눈이 쌓이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매년 얼마 동안 눈이 쌓이게 되냐면 얼마 동안 눈이 쌓인다고 계산이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3mm. 1년에 3mm씩 쌓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우리나라 울릉도만 하더라도 1년에 1.5m 눈이 오고 일본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약 거의 8m가 눈이 오는데 너무 지금보다도 눈이 적게 오는 거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뒤에 말씀드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이론에서는 빙하 시대가 약 500년 정도 왔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매년 약 20m의 눈이 쌓이게 되면 이러한 10,000m의 눈이 쌓이게 되는데 훨씬 타당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긴 빙하 시대의 문제점으로 또 얘기하는 것은 빙력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빙력토라는 것은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려가면서 흙과 돌을 쓸어내리면서 그것이 쌓이게 되는 토양을 빙력토라고 하는데 빙하기 때 얼었다가 간빙기가 와서 이제 녹았어요. 더 이상 이제 눈이 안 쌓이게 되면 다른 데서 흙과 돌이 쓸려 내려와서 그 얼음 위에 쌓이겠죠. 그리고 다시 빙하기 가서 눈이 쌓이게 되면 얼음과 얼음 사이에 간빙기에 그 흙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발견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마지막 빙기에 해당하는 빙욕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빙욕토를 쌓은 그 퇴적물들이 다 근처에서만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간빙기에 이 시기가 있었다 한다면 그 해당하는 화석들이 그 얼음 사이에 발견되어야 되는데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난에서 얘기하는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빙하기 있고 간빙기가 있고 이렇다는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 빙하 시대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빙욕토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에서 말하는 빙하 시대의 문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빙하 시대를 살펴보는 홍수 후 빙하 시대 모델이라는 성경적 해석, 창조과학적인 해석을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빙하 시대는 노아 대홍수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빙하 시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와 후대에 나타났던 아브라함 등장하는 그 시기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빙하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빙하 시대를 살펴보게 될 때 바벨사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세계 각국으로 세계의 각 대륙으로 흩어졌는지, 또 인류 수명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또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빙하 시대는 지구가 추워지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춥기만 한다고 해서 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눈이 많이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춥기는 해야 되겠죠. 추울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높은 습도, 수증기가 대기 중에 많이 증발이 되어서 습도가 높아야만 눈이 많이 내리게 되는데, 진화론의 그 이론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빙하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의 온도가 아주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지구적인 화산 활동이 있게 되면서 대기의 온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기 중에 높은 습도가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왔다고 보고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되어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겨울에 춥기도 했지만 눈이 많이 왔었죠. 특히 눈이 많이 온 지역이 서해안이라고, 서해안 지역인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서해안에 폭설이 내린 이유를 뉴스를 봤더니 지구온난화로 서해안이 평년보다 더 따뜻해졌다. 그래서 서해안이 따뜻해져서 뭐가 공급이 됐다고요?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돼서 북쪽에서 온 찬공기가 많아서 서해안에 폭설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노아 홍수 사건 때 바다의 온도가 따뜻해져서 폭설이 내리는 빙하 시대가 왔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어제 설명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노아 홍수 사건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리고 40일간 비가 내려서 전 지구적으로 물이 가득 차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지구를 전부 덮었던 이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물이 줄어드는 홍수 후기 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전기 시대는 여러분 강연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단순히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여러분 들었죠. 기품의 샘이 터지는 사건은 못이 폭발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바로 화산이 폭발하는 사건.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구 밑에 있는 지하수청이 터지는 사건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화산이 터지게 되면 화산에서 뭐가 나오죠? 용암이 나오게 되면서 그 용암이 바닷물의 온도를 높였을 것입니다. 이게 홍수 전기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홍수 후기의 사건은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이 빠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간다.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지구과학적으로 조산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구를 이루는 지각판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벌어지게 되고, 또 지각판이 막부터 부르면서 이렇게 지각판이 막부터 밀어 올라가면서 산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각판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는 낮아지게 되면서 바다가 되면서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묻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홍수 후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륙의 지각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틈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틈으로 뭐가 올라오게 될까요? 그 틈으로 밑에는 마그마, 용암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틈을 채우게 되고, 이 틈이 채워지면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틈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낮아진 지각으로 물이 보여서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라진 틈으로 계속 용암이 오면서 이걸 채우면서 해양 지각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용암이 계속 치우면서 이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다가 계속 따뜻해지게 되면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다량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면서 대기 중에 올라가게 돼서 노아 홍수 후기의 바다는 바닷물의 온도가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대기 중에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 대기 중에 습도가 아주 높아야 되는데 그것을 노아 홍수 사건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위에 샘이 터지는 사건, 화산이 터짐으로써 1차적으로 바닷물이 올라가게 되고 노아 홍수 후기 사건인데 대륙이 벌어지게 되면서 용암이 올라와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많은 증발과 또 습도가 올라가는 대기 중에 습도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바로 직후의 지구의 환경은 훨씬 따뜻하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창조과학자들은 습연 사막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인데 이 사막이 아주 습하대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지구의 사막이라는 곳은 과거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동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전 지구적으로 노아 홍수 때는 바다가 따뜻하고 수증기가 높아서 지구 전체에 비가 많이 내려서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지금의 사막도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 직후는 수분 사막이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대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낮아진 대기 온도로 인해서 이 수증기들이 비에서 눈으로 바뀌면서 빙하 시대가 왔다라고 창조과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닷물이 온도가 높고 그로 인해서 습도가 대기 중에 아주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대기 온도가 낮아진 것을 화산 폭발로 설명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린란드나 남극의 빙하의 얼음코어를 연구해 봤더니 여기 돋보기로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화산재와 화산이라는 여러 물질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하 시대가 화산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일반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기에 어느 시점에 전 지구적인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낮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산 폭발 때 막 용암이 끓어오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화산재가 막 공기 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미세한 먼지, 연무질이 공기 중으로 다량 분출돼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이 화산이 먼지가 연무질이 지구를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무질이 지구를 대기를 덮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차단에 대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예로 1815년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라 하는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고 또 엄청 어마어마한 화산재와 연무질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당시에 지구 연평균 온도가 약 5도 정도 하강되었다고 하고요. 그때 미국과 캐나다의 여름에 50cm, 30cm 눈이 내렸대요. 그리고 농작물이 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16년도에는 추워가지고 여름이 없었던 해로 전 세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 순조 16년이 1816년도인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흉작이 우리나라에도 왔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산 폭발 하나만으로도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은 이후에 전 지구적인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빙하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게 되면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 분화구들이 여러 개 있고 이 분화구들에서 나온 화산재들이 퍼진 것들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이 미국의 엄청난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화산재가 퍼졌던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화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옐로스톤 공원이라고 들어봤죠? 아주 큰 화산 폭발이 있었던 곳이고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고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옐로스톤 분화구에 터졌던 이 화산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연구한 것이 라바크리 화산재 연구인데 이 화산재는 세인트 헬렌산 폭발의 2000배의 규모다. 어제 세인트 헬렌산 폭발 봤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의 20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롱밸리 분화구가 있는데 여기에 그 화산재를 비속 화산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인트 헬렌 산의 600배의 구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에이트 호수 분화구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비속 화산재와 비슷한 규모의 마자마 화산재가 분포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화산 폭발이 인류 역사에 있기 전에 지질학적으로 수십만 년 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과학자들이, 진화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어제 봤던 세인트 헬렌산에 화산재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지만 이 정도 화산재가 덮여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옐로우스톤이거든. 옐로우스톤의 분화구에서 터진 화산재가 퍼진 것 같은 이만큼 퍼졌어요. 미국의 거의 절반에 지도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롱밸리 분화구의 비속 화산재가 이만큼, 옐로스톤 화산재보다 적지만 엄청난 규모죠. 그 다음에 크레이트 호수 분화구의 마자마 화산재가 비슷한 규모의 화산재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화산재의 그 연구를 통해서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 시기가 인류가 살기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빙하 시기에 오기 전에 이런 화산 폭발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빙하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따뜻했던 습도가 높았던 수변 사막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기 때 전 지구적인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화산재들이, 연무질들이 대기 중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것들이 태양열을 차단해서 대기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온도가 내려감으로 그 수증기들이 비에서 눈으로 바뀌게 되면서 빙하 시기가 왔다고 우리 창조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창조과학 중에서 이런 빙하 시대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이 마이클 오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기상학자로서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30년간 일하신 이후에 은퇴하시고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그런 화성 활동으로 해서 바닷물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래서 약 30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지구가 전 지구적으로 따뜻하고 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런데 약 200년, 홍수가 끝나고 약 200년이 지났을 때 바다의 온도는 약 20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었고, 이 즈음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빙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빙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또 약 300년이 흘러서 약 홍수 500년이 되었을 때 바닷물이 서서히 식어서 약 10도 정도 이르렀을 때 이때가 빙하 시대의 절정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이 시기가 10도 이하로 바닷물이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바다의 증발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대기 중에 있었던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었던 연무질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대기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눈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눈이 얼음이 녹는 해빙기가 오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m 높이로 눈이 녹는다 한다면 100년만 되어도 충분히 모든 빙하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빙하기는 훨씬 빠르게 왔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빙하기 녹는 해빙기 시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눈사태, 산사태,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른, 건국, U자형 교구 같은 독특한 빙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바닷물의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났을 때 바닷물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됐다고 추정했다고요? 30도. 이때는 바닷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또 증발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지금의 사막도 사막이 아닌 동식물이 활발히 자라는 수빙 사막 시대라고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시기가 한 200년도 지속되는데 대규모의 지구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구의 대기를 연무질이 덮게 되면서 태양빛이 안 내려오니까 지구의 대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뭐가 내렸다고요? 눈이 내리는 빙하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이 쌓이면서 빙하 시대가 오다가 노아 홍수 500년 정도 됐을 때 바다의 온도가 이제 10도까지 낮아지게 되면 뭐가 줄어들게 된다고? 바다의 증발이 줄어들게 되고 또 연무줄들이 거치게 되면서 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빙하가 녹는 해빙기가 100년에서 200년도 오게 되면서 빙하 시대가 종료됐을 것으로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빙하 시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빙하 시대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걸 보았는데 이 진화론적인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이 눈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성경에서 그럼 빙하 시대를 다룬 성경책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공룡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와요? 예,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공룡이란 단어로는 안 나오죠.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빙하라는 단어도 1008년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빙하 시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빙하 시대를 묘사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성경책인 것 같습니까? 여기 욥기입니다. 욥은 여러 정황상 그 욥이 살았던 약 200살 정도 살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의 수명이나 그가 족장 시대의 여러 특성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스 땅은 오늘날의 에돔 땅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남부 사해 남부 지역입니다. 사해 남부 지역 이곳에 가면 겨울에 눈과 얼음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이 지역은 영하로 내려가진 지역이 아니고 또 여기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눈과 얼음을 보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았던 욥이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엄청 많은 얼음, 눈, 폭풍, 추워 이런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욥은 앞에서 말했던 연대에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빙하기, 해빙기에 해당되는데 빙하 시대의 해빙기로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어지고 욥에 기록된 내용들은 바로 빙하 시대에 살았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부속에서 감추어지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지금 이 사해 남부 지역에 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욥은 지금 거기서 막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있다고 얘기하고 눈 녹은 물 또 보면 얼음, 추위, 눈곡간, 얼음 지금 욥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빙하 시대의 추위 가운데 오돌오돌 떨고 있고 맨 눈 보고 얼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 가운데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추정할 때 빙하 시대가 욥이 살았던 시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까지 빙하 시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일으켰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빙하 시대가 왔을까? 왜 막 그 눈을 오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인류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4대손이었던 니무롯이 있는데 이 니무롯이 지금의 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 평지에 사람들을 주동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살아라. 땅에 흩어져서 살으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에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서 우리 함께 모여서 똘똘 뭉쳐서 살자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하셨죠? 아유 이러면 이 나쁜 녀석들 하면서 이유가 뭔가 봤을 때 이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들이 이거 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흩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하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벨렉이란 사람과 바벨탑 사건 인류의 흩어짐이 연관되어 있는데 벨렉이란 이름은 뜻은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나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즉 이 벨렉의 생애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전 세상으로 나뉘어지는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렉이 홍수 후 약 100년경에 태어났고 23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100년부터 약 300년까지 살았는데 이 시기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빙하 시대가 온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과 빙하 시대 또 인류의 흩어짐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빙하 시대가 오게 되고 인류가 흩어지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이미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 지구의 3분의 1을 얼음이 덮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이 몇 미터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죠? 120m가 낮아지게 돼요. 지금보다 바다면이 120m가 낮아지게 되면 바다의 육지의 연장성이라 할 수 있는 얕은 바다인 대륙붕이 육지가 되게 돼요. 이 대륙붕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앞에서 사진을 잠깐 봤지만 각 대륙이 대륙붕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대륙으로 가는 다리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세계 각 대륙으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얼음들이 쌓이는 빙하기가 오게 되면서 대륙붕이 드러나게 되게 되는데 이때 빙하기가 오게 되면 대륙은 엄청 추워요. 막 눈이 내려요. 근데 바다가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그 지역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워서 흩어지다 보니까 바닷가로 가게 되고 바닷가로 가다 보니까 대륙붕 저기 어디지? 하면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각 대륙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대륙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해빙기가 오게 되면서 다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서 각 대륙이 나눠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 직후에 이렇게 바다가 각 대륙을 나눴다고 하면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서 바닷물이 낮아지게 되면서 대륙붕이 드러나게 되고 이 대륙붕을 통해서 다른 대륙으로 사람들이 건너간 다음에 다시 해빙기가 오게 되면서 바닷물이 채워지고 대륙이 분리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시나이 평지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다음에 이들을 흩으셨을 때 빙하기가 오게 되면서 대륙붕이 연결되어지므로 인류가 각 흩어지게 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빙하 시대와 인류 수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창세기 인물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거짓말 아니야? 또 성경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도 창세기의 높은 수명에 대해서 신화 같은 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살을 살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그 나이가 400살대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알려진 벨렉을 기점으로 400살대의 나이가 또 절반으로 200살대로 뚝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러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노아를 비롯해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를 비롯해서 900대의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정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노아 홍수가 오게 되면서 지구의 환경이 급변했어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들은 갑자기 400살대로 나이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벨렉 때 보게 되면 갑자기 239살, 230, 170대로 요새까지 오면 100살까지 뚝 현재 우리 나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벨렉 때에 바벨 사건이 있고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서 극심한 치유가 맞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의 물층이 해로운 햇빛의 자외선 광선들을 차단하고 또 이것이 마치 온실 효과를 이뤄서 지구가 아주 따뜻하고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환경이어서 900살까지 살았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궁창의 물층이 지구로 쏟아지게 되면서 궁창의 물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구에 추위와 더위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해로운 광선이 인간의 몸에 내려오게 되면서 질병이 걸게 되고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살대로 줄어들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습윤 시대, 습윤 사막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00살을 살았는데 그런데
바벨탑 사건, 벨레기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아 홍수 200년 이후에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서 훨씬 더 극심한 추위가 오게 되면서 인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빙하 시대에서 살펴보았는데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공룡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대부분의 공룡들이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방주에 공룡들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 이런 티라노사우루스가 산 것이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 새끼들이 탔겠죠. 조그만 그 암수 2쌍씩 탔기 때문에 공룡 새끼들이 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공룡 새끼들이 이제 성장해서 잘 살았을 거예요. 이 홍수 이후에 스분사막 시대는 비교적 좋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룡들이 막 번성해서 사람들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빙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 공룡들이 이 극심한 기후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멸종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빙하 시대 얘기하면은 맘모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베리아에 보게 되면 여기 코끼리 보이시나요? 이 코끼리보다 훨씬 등치가 큰 이런 큰 뿔을 가진 맘모스가 시베리아에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이런 큰 코끼리보다 덩치 큰 이런 맘모스가 이 추운 시베리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빙하 시대의 해석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맘모스도 방주에 탔다가 나왔겠죠. 나와가지고 수분 사막 시대, 좋은 수분 사막 시대에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성을 했다가 빙하 시대를 맞으면서 공룡과 마찬가지로 이 환경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멸종했을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대홍수 사건과 빙하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이 오래되었다. 빙하도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라는 생각 가운데 해석하는 진화론적인 설명은 빙하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뭘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빙하 시대에 눈이 오는 데는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이 욥기에서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아, 내가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내가 지구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빙하기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각 대륙으로 흩어진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빙하기가 약 500년 정도, 길면 700년도 지속되었다고 우리가 성경적인 빙하 시대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지난해에서 얘기한 대로 빙하 시대가 간빙기가 250만 년 전에 30번 정도 반복했다는 그런 이론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빙하 시대는 인류 역사상 노아 홍수 이후에 500년 정도 단 한 번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에서 얘기할 때, 또 지구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빙하 시대에 대한 그런 진화론적인 설명을 들을 때 이 맞는 것 같은데, 빙하가 아주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성경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빙하 시대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홍수 후 빙하 시대 모델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오늘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 화장실 40분에 다음 반 공용 강의 드릴 수 있습니다.